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포트 벡터 머신 중에서도 선형 서포트 벡터 머신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서포트 벡터 머신, 선형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어떻게 분류 문제에 사용이 되느냐라고 하는 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분류라고 하면은요. 분류라고 하면 그 정확도가 높은, 다시 얘기하면 그 틀린 확률이 적은 그런 모델을 찾는 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기하학적인 그런 모양으로 우리가 바꿔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저희가 그동안 많이 다뤘었던 아이리스 데이터 있죠. 아이리스 데이터를 2차원 데이터에다가 2차원 평면에다가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아이리스는 특성이 4개가 있죠. 아이리스 데이터 다 기억나시죠? 네. 아이리스 데이터의 특성, 행렬은 컬럼이 몇 개 있었어요? 4개가 있었죠. 그렇죠? 세펄 랭스, 세펄 위드스, 피털 랭스, 피털 위드스, 이렇게 4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몇 차원 데이터예요? 4차원 데이터예요. 좌표가 4개가 있는 거잖아요. x1, x2, x3, x4 이렇게 4개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특성이 4개가 있는 데이터들을 4차원 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4차원 데이터는 우리가 시각화할 수가 없잖아요. 3차원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시각화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2차원 평면상에다가 뭐 3차원처럼 그래프를 뭐 그려볼 수가 있죠. 뭐 이런 식으로 대략 뭐 입체 모양이 나타나게끔 원근감 살려가지고 그릴 수는 있어요. 근데 4차원 이상은 요런 방법도 안 돼요. 그래서 4차원 이상은 시각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차원으로만 보는 겁니다. 우리 요거 직접 한번 해볼게요. 이따가 수업 시간에. 피터 랭스라고 하는 거를 x1이라고 하는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피터 위드스라고 하는 걸 x2라고 하는 변수로 생각을 할게요. 그럼 아이리스 데이터는 2차원 데이터예요. 2개의 특성을 갖는 x1이라고 하는 데이터 특성과 x2라고 하는 2개의 특성을 갖는 데이터예요. 그러면 아이리스 데이터를 2차원 평면상에다가 점들을 찍을 수가 있겠죠. 피터 랭스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데이터를 보면 피터 랭스가 뭐 1.1이고 피터 위드스는 뭐 0.1이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여기다 점을 찍을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뭐 이런 데이터 같으면 피터 랭스는 3이고 피터 위드스는 1.1 그렇게 하면 여기다 점을 찍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샘플들을 전부 다 2차원 평면상의 그래프 좌표를 찍을 수가 있어요. 스캐터 플롯을 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분류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거예요. 2차원 평면에서는 1차원 직선을 찾는 거고요. 1차원 직선을 찾는 거고 직선. 3차원 공간에서는 무엇을 찾는 거냐면 2차원 평면을 찾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 3차원 공간이 있어요. 3차원 공간상에서 어떤 평면이 있어요. 그럼 이 평면의 위쪽하고 평면의 아래쪽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혹은 3차원 여기 뭐 평면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평면의 왼쪽하고 평면의 오른쪽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이렇게 2차원이면 2차원보다 하나 작은 1차원에서의 직선을 찾거나 3차원이면 3차원보다 하나 작은 2차원에서의 평면을 찾으면 그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한쪽과 다른 한쪽으로 나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게 분류란 말이에요. 그렇죠? 2차원 평면상에서 만약에 이런 직선을 찾으면 직선의 왼쪽하고 직선의 오른쪽으로 혹은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직선의 위쪽과 직선의 아래쪽 이렇게 나누면
직선의 위쪽에는 뭐만 있냐면 세토사만 있고 직선의 아래쪽에는 버시컬러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2차원 평면상에서 이런 직선을 찾을 수가 있으면 세토사와 버시컬러를 완벽하게 구분해내는 직선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직선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수히 많을 수 있어요. 무수히 많을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빨간색 볼까요? 빨간색을 보면 빨간색 위쪽은 버시컬러, 빨간색 아래쪽은 세토사. 네, 이런 직선을 찾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또 이런 직선을 찾을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직선에서 위쪽은 세토사, 직선에서 아래쪽은 버시컬러. 이렇게 찾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평면상에 물론 그렇지 못하는 데이터들도 있어요. 가끔씩 그러니까 무작위하게 섞여 있으면 그런 직선 자체를 못 찾는 데이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찾을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이런 방향만 있을까요? 이런 방향으로도 가능해요. 그렇죠? 이런 직선을 찾으면 이 직선의 아래쪽은 세토사, 직선의 위쪽은 버시컬러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분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데이터들을 공간상의 점으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공간상에 있는 점들을 완벽하게 분리해내는 평면. 여기서 평면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 하이퍼플레인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2차원 평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4차원에서는 3차원 평면, 5차원에서는 6차원 평면. 죄송합니다. 5차원에서는 4차원 평면. 이렇게 원래 차원보다 차수가 하나 작은 그런 평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차원에서는 하이퍼플레인이 직선이 되는 거고 3차원 공간에서는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평면, 여러분들 책상에 놓여 있는 칸막이 있죠. 그 칸막이 같은 그런 평면이 하이퍼플레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수학적으로 개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간상의 데이터, 타겟 이렇게 있잖아요. 타겟은 여기 파란색하고 초록색 이렇게 있어요. 데이터는 공간상의 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공간상의 점들을 찍어놓고 그 점들을 구분할 수 있는 어떤 직선이든지 우리가 찾기만 하면 분류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 개의 직선들이 가능할 텐데 이런 직선도 가능하고 이런 직선도 가능하고 이런 직선도 가능할 텐데 어떤 직선이 가장 좋은 직선일까? 어떤 평면이 가장 좋은 평면일까?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를 들어서요. 이 보라색 직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색 직선을 보면은요. 만약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예요. 그죠? 그러니까 훈련셋이죠. 여기 그려진 게 훈련셋들이에요. 그래서 이 훈련셋들을 완벽하게 분리해내는 보라색 직선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우리는 이 직선만 있으면 어떤 샘플이 들어오더라도 우리는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버시컬러와 세토사를 구별할 수 있어. 딱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누군가가 붓꽃 하나를 들고 왔어요. 그 붓꽃의 랭스와 위드스를 측정을 해봤더니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꽃의 모양만 보면은 뭐에 가까워요? 버시컬러에 가까워 보이죠? 그렇죠? 꽃잎의 길이도 긴 편이고 꽃잎의 위드스도 좀 긴 편이잖아요. 그런데 이 점은 보라색을 기준으로 하면 뭐라고 분류가 될까요? 보라색 직선의 이쪽 방향이 있기 때문에 세토사로 분류가 된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이 보라색 직선은요.
일반화 성능이 안 좋을 수 있겠다. 다시 얘기해서 훈련 셋들은 완벽하게 분리를 해내지만 훈련되지 않은, 다시 얘기해서 여기에 없는 어떤 새로운 데이터가 있을 때, 근데 그 새로운 데이터가 눈으로 보기에는 벌스컬러랑 가까운 데 있는데 도 불구하고 이 직선은 그 데이터를 세토사라고 분류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빨간색 직선은 좋은 거냐? 빨간색 직선을 볼게요. 빨간색 직선은 여기 있는 꽃을요. 네, 그 공간을 구분하는 영역으로 보면 벌시컬러라고 예측을 해요. 적어도 이 샘플에 대해서는 보라색보다는 빨간색이 더 잘 맞추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런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점. 그러니까 어떤 또 다른 붓꽃을 또 하나 샘플을 또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랭스하고 위드스를 또 측정을 해봤어요. 빨간색 입장에서는 얘는 뭐라고 분류를 할까요? 얘는 이쪽 방향에 있는 거니까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 방향에 있는 거니까 이쪽 방향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벌시컬러랍니다. 그렇죠? 네. 보라색은 얘는 잘해요. 그렇죠? 보라색 입장에서는 얘는 이쪽에 있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세토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직선을 찾느냐에 따라서 어떤 직선을 우리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일반화 성능이 확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 훈련셋에 없는 샘플이 들어왔을 때 그 샘플을 세토사로 예측을 하게 될 것인지 벌스컬러로 예측하게 될 것인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모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모델들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과대적합되어 있는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셋에만 너무 훈련셋에만 너무 피팅이 되어 있는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대적합이 바로 이런 얘기예요. 훈련셋은 완벽하게 맞추는데 훈련셋에서 조금만 틀어져도 예측 그 확률이 떨어지는, 예측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그런 모델을 오버피팅 되어 있는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는 목적을 정했어요.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는 어떤 목적을 정했냐면 두 개의 클래스 간에 왼쪽 클래스를 완벽하게 분류하는 직선을 찾고 오른쪽 클래스를 완벽하게 분류하는 직선을 찾아서 이 두 개의 직선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직선을 찾자. 그럼 이런 직선을 얘가 우리가 원하는 모델인 거예요. 얘가. 여기에서는 그거를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가장 폭이 넓은 도로를 찾자. 두 개의 클래스를 분류할 수 있는 평면 두 개를 찾는데 평면 두 개를 찾으면 그 사이가 도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도로의 폭을 가능한 한 넓게 하자요. 가능한 한 넓은 폭이 되는 도로를 찾아서 그 도로의 중간에 있는 직선으로 중간에 있는 평면으로 양쪽 클래스를 분류하자. 이게 선형 리니어 서포트 벡터 머신의 생각이에요. 자,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면 아까 생겼던 문제, 아까 제가 요쯤에다가 데이터 하나 넣었었고 요쯤에다가 데이터 하나 넣었었죠. 그렇죠? 볼까요? 요쯤에 데이터 하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얘는 이 직선을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이 직선을 기준으로 보면 얘는 뭐예요? 벌시컬러. 그죠? 자, 여기 이 녀석이에요. 제가 요쯤에 그린 거죠. 요쯤에. 그렇죠? 이 데이터는 이 직선을 기준으로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세토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두 클래스를
완벽하게 구분해 줄 수 있는 가장 폭이 넓은, 이 가장 폭이 넓다라고 하는 것을 라지 마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진이 크다. 폭이 넓다, 마진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 도로를 찾으면 그 도로에서 양쪽 도로에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그것으로, 그런 평면으로 우리가 두 개의 클래스를 분류하자. 이 생각이 선형 서포트 벡터 모션입니다. 그러면 오버피팅이 줄어들겠죠. 당연히 그래 보이지 않아요, 그죠? 훈련 세트 잘 설명을 하면서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일반화 성능도 좋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게 선형 벡터 머신의 생각이에요. 이런 평면을 수학적으로 찾는 건 좀 어려워요. 이게 아예 그래가지고 저희 교재에서는 설명도 안 돼 있고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된다, 이거는 다른 어떤 교재들을 보셔도요 좀 어려워요. 계산하는 방식이. 선형 대수에 많이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그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서포트 벡터라고 하는 게 뭐냐? 서포트 벡터는 뭐냐면 바로 이 도로. 우리의 목적은 이 폭이 넓은 도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폭이 넓은 도로를 찾기 위해 찾을 수 있는 샘플. 그거를 서포트 벡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세터상을 완벽하게 구별해낼 수 있는 직선을 하나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있는 그 세토사 쪽에 샘플 한 두세 개 정도가 있으면, 세토사 쪽에 샘플 두세 개가 있으면 그 샘플들을 가지고서 직선을 하나 그려볼 수가 있을 거랍니다. 그러면은 그 이쪽으로 전부 세토사를 모아놓을 수 있는 직선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마찬가지. 이쪽에서도 뭐 한두 개의 점만 있으면 그 점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 그 점을 연결을 하게 되면 전부 다 이쪽에 벌스컬러만 모을 수 있는 그런 도로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이 중앙선을 찾기 위해서, 이게 우리의 모델이에요. 이 모델을 찾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선이 이거잖아요. 도로잖아요. 폭이 넓은 도로잖아요. 그렇죠? 이 폭이 넓은 도로를 찾기 위해서 이 폭이 넓은 도로를 결정해주는 훈련 셋에 있는 샘플들. 이거는 여기 있는 모든 점이 필요하진 않아요. 여기 있는 모든 점이 필요하진 않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점들 중에서 두세 개만 있으면 그 두세 개를 가지고서 직선을 연결해서 딱 그려버리면 나머지 모든 점이 직선의 한쪽 면에 있도록 우리가 직선을 찾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쪽 클래스에서도 점 두 개만 해서 연결을 해버리면 나머지 모든 점들은 이쪽에 있게끔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로를 결정할 때 도움을 주는 샘플들이다라고 해서 서포트 벡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서포트 벡터들을 가지고서, 도움을 주는 샘플들을 가지고서 도로를 찾고 그 양쪽 도로에서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있는 평면을 찾는 방법. 이게 서포트 벡터 머신을 이용한 분류예요. 그래서 요 그림은 우리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아이리스 데이터 가지고서요. 요거 한번 요 그림만 서포트 벡터 머신을 가지고서 요 내용을 한번 실제로 시각화를 한번 해볼게요. 내용은 아시겠죠? 그렇죠? 네. 뭐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이거는 건너뛰고 이런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포트 벡터 머신을 이용을 하실 때는 반드시 특성들을 스케일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 이것도 거리 개념이에요. 그렇죠? KNN과 비슷하게 여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거리 개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쵸? 네. 거리 개념이 들어가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거리 개념이 들어가는 모델은 특성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해져요. 자, 지금 이쪽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아래쪽이 스케일이 0에서부터 6까지밖에 안 돼요. 그쵸? 그 다음에 Y축을 보시면 0에서 80까지도 올라가요. 그죠? 만약에 이거를 X축과 Y축을 동일한 스케일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다면 사실 이거는 어떤 그래프냐면 이런 그래프가 요만한 영역밖에 안 돼요. 여기가 0에서부터 6, 여기는 0에서 80.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비율상으로 보면. 그쵸? 거기에서 그려진 직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직선이에요. 이런 직선. 지금 눈으로 보기엔 이런 직선이지만 그쵸? 거의 수직에 가까운 그런 직선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면 이 도로폭이요 되게 좁아요. 도로폭이 되게 좁고 그래서 이 도로폭이 좁게 되면 오버피팅이 될 수밖에 없고 일반화 성능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훈련 세대 내에서도 그 정확도가 안 좋을 수 있어요. 안 좋을 수가 있고 이거를 스케일을 해요. 스케일을 한다는 얘기는 Y축의 범위와 X축의 범위를 비슷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면 도로폭이 넓어져요. 그러면서 그 일반화 성능이 좋은 그런 모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리 개념이 들어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스케일링을 해주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하드 마진, 소프트 마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분류를 할 때 하드 마진, 소프트 마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하드 마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샘플이 도로의 바깥에 분류가 되도록 만드는 것을 하드 샘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서포트 벡터를 통해서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요 간격을 마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진. 어떤 데이터 세트들은 이 마진을 적절하게만 선택을 하면은요 완벽하게 분리할 수 있어요. 훈련셋을. 이게 하드 마진입니다. 하드 마진. 왼쪽과 오른쪽 완벽하게 분리해낼 수 있는 이 간격. 이게 하드 마진입니다. 하드 마진인데 문제는 훈련셋에 어떤 아웃라이어 같은 이상치 같은 녀석들이 섞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붓꽃 중에도 돌연변이 같은 녀석이 있을 수가 있겠죠. 같은 품종인데 뭐 꽃잎의 길이가 또 막 더 길다거나 그런 녀석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같은 품종이라고 해서 다 비슷비슷하게만 생기지 않고 약간 조금 다르게 생긴 녀석도 같은 품종 중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웃라이어예요. 이렇게 아웃라이어가 있게 되면 완벽하게 분리해내는 직선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약간의 오류를 감수하면서 마진을 찾겠다. 서포트 벡터들을 찾고 그 서포트 벡터들을 이용해서 양쪽을 구별해주는 평면을 찾겠다. 라고 하는 개념이 소프트 마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은 완벽한 소프트 마진은 아닌데 저쪽에 그림이 있나? 완벽한 직선을 찾을 수가 없으면 그거를 좀 포기를 하고요. 포기를 하고 요렇게 해서 그 사이에 있는 직선으로 구별을 하자. 이렇게 해서 만들자. 얘예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얘는 이 마진에서 생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오류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마진 오류라고 얘기를 해요. 마진 오류. 그러니까
아웃라이어 같은 것들이 있으면 완벽하게 분리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이걸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쪽에 얘네들이 섞이게 되고, 그쵸? 네. 뭐 이쪽에 이렇게 하면 얘가 섞이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찾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적절하게 어느 정도는 포기하자예요. 그게 소프트 마진이에요. 마진을 찾기는 찾되 에러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럼 폭은 가능한 한 넓게 유지하면서 오류는 또 적절하게 좀 적어지도록 그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잡는 거. 뭐 이것도 어떻게 또 균형을 잡느냐 그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을 소프트 마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형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는요 하드 마진을 이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완벽하게 분류가 되는 그런 데이터셋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마진 오류를 감수를 하고요. 감수를 하고 가능한 그 마진 오류 안에서 도로폭을 가능한 한 넓게 하는 그런 마진을 찾아요. 이런 개념이 있다. 소프트 마진, 하드 마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규제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규제에 관련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과대적합을 줄일 거냐? 어떻게 하면 과대적합을 줄일 수 있느냐? 과대적합을 줄이는 방법은요. 과대적합을 줄이는 방법은 지금처럼 마진을 넓게 잡아버리는 거예요. 마진을 넓게 잡아버리면 이 마진 안에서 얘네들은 그 오류가 되는 거죠. 이쪽 마진에 의해서는 벌시 컬러 일부가 여기에 있는 벌시 컬러들이 세토사 버지니카군요. 버지니카로 잘못 인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마진에 의해서는 벌시 컬러들은 잘 구별이 되는데 몇 개의 버지니카들이 잘못 분류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넓게 마진을 만들어 놓고 그 두 개의 마진 사이에 중간에 있는 직선을 딱 찾아서 분류를 하게 되면 네. 약간의 이런 실제로 얘가 우리가 최종 평면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의해서도 약간의 오차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훈련 셋에 대해서도 그렇고 당연히 테스트 셋에 대해서도 그렇겠죠. 근데 만약에 이 마진을 줄여버리면, 자, 마진을 줄여볼게요. 이 마진을 더 올려버린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자, 마진을 올려버리면요. 잘못 분류가 된 파란색의 개수가 줄어들었죠. 그쵸? 마찬가지로 위쪽 마진을 아래로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온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잘못 분류된 초록색들의 개수가 적어진단 말이에요. 그쵸? 이 마진을 줄여버리면 어떤 모델이 만들어지냐면 훈련셋의 과대적합이 되는 모델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마진을 늘려주게 되면 훈련셋에 대한 좀 오차가 생기더라도 과대적합이 줄어드는 모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선형 서포트 벡터 머신 클래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도 C라고 하는 그런 파라미터가 있어요. 자, C를 감소를 시키면 마진 오류가 나빠져요. 마진 오류가 나빠진다는 얘기는 뭐냐? 이거 C가 작죠. 그렇죠? 마진 오류가 나빠진다는 얘기는 여기 마진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마진이 커진다는 얘기는 과대적합이 줄어든다는 얘기고요. 과대적합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그 훈련 셋에서의 점수와 테스트 셋에서의 점수가 비슷하게 될 거다라고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일반화가 더 잘 된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C를 증가시키면 마진이 작아져요. 마진이 작아지면 과대적합이 커져요. 과대적합이 커진다는 얘기는 반대로 일반화가 잘 안 될 수 있다는 얘기. 훈련 셋에서의 그 높은 점수가 테스트 셋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 규제를 가하는 것은 C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가지고서 규제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비선형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비선형은요, 말 그대로 선형적으로 분류할 수 없는 모델. 선형적으로 분류할 수 없는 모델을, 그러니까 직선으로 분류할 수 없는 모델을 곡선으로 분류하겠다. 2차원 평면이면 그런 얘기예요. 직선으로 분류할 수 없는 모델을 곡선으로 분류하겠다. 라고 하는 게 비선형 서포트 벡터 머신 분류예요. 당연히 뭐 폴리노미얼 피처를 추가를 한다거나 등등등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해서 선형 문제를 비선형 문제로 바꿀 수가 있어요. 선형 문제를 비선형 문제로 바꿔서 그 비선형 문제에 맞는 그 곡선을 찾으면 선형적으로 분류가 될 수 없었던 그런 문제들이 여기서는 직선 찾으면 이렇게밖에 안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오차가 좀 생기겠죠. 이렇게 오차가 좀 생기겠죠. 이런 것들을 잘 분류하는 곡선을 찾을 수가 있어요.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것들을 넣다 보면 곡선이 만들어지겠죠. 그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비선형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하는 것은 평면을 찾는 평면이 아니라 평면은 평면인데 구불구불한 그런 평면을 찾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뭐 폴리노미얼 피처를 추가하는 방법이 있고요. 뭐 커널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비선형 효과만 한번 요런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그릴 수 있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이미지를 좀 크게 넣었군요. 네. 그래서 비선형을 만드는 방법이 비선형을 만드는 방법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폴리노미얼 피처를 추가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커널 트릭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거는 코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장점과 단점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다항 특성은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x가 있으면 x제곱 추가하고 x3승 추가하고 x4승 추가하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대신에 단점은 뭐냐면 차수가 낮다는 얘기는 1차 함수나 2차 함수로 만들면 데이터 셋을 잘 설명하지 못하고 3차 함수, 5차 함수 이렇게 만들면 데이터는 잘 설명하지만 훈련시키는데 되게 시간이 느리게 걸리고 이런 단점이 있어요. 커널 트릭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면 커널 트릭이라고 하는 그 트릭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종의 약간의 속임수 같은 거예요. 트릭을 사용하게 되면 효과는 다차항을 추가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는데 모델을 훈련시키는 시간이 빨라지는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트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릭이라고. 요거는 그래서 요거는 코드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커널의 종류가 다항 커널, 가우시안 커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특징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아마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분류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분류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럼 회귀는 어떻게 하느냐? 회귀는 그 분류랑 반대예요. 분류는
그 마진 오류 안에서 두 클래스 간의 도로폭이 가능한 한 최대가 되도록 하는 거잖아요. 최대가 되는 도로폭을 찾아서 왼쪽과 뭐 두 개의 클래스를 세터사와 멀시 컬러를 완벽하게 구별해낼 수 있는, 혹은 뭐 일정한 오류 안에서, 마진 오류 안에서 분류해낼 수 있는 이 폭을 가능한 한 크게 만들어서 그 과대적합을 줄이면서 분류해내는 평면을 찾는 거. 이게 분류예요. 분류인데 회귀는 뭐예요? 회귀는 뭐냐면 숫자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y값을 x값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게 회귀란 말이에요. 회귀. 그래서 회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가능한 한 많은 점들을 포함하는 직선이나 곡선을 찾는 게 회귀란 말이에요. 그렇죠? 다시 얘기해서 오차가 가장 적어지는 직선이나 곡선을 찾는 게 회귀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서포트 벡터라고 하는 샘플들을 가지고서, 지금 여기 같으면 이 첫 번째 그림을 볼게요. 첫 번째 그림은 뭐냐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서포트 벡터예요. 이 서포트 벡터를 가지고서 직선을 하나 찾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서포트 벡터를 가지고서 직선을 하나 찾아요. 이게 도로예요. 도로. 다시 얘기해서 마진이에요. 마진. 이 마진에서 양쪽 도로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직선으로 회귀 직선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직선을 만들게 되면 이 점은 이만큼 오차가 생길 거고, 여기 있는 점은 이만큼 오차가 생길 거고, 여기 있는 점은 이만큼 오차가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회귀의 목적은 뭐냐면, 회귀의 목적은 에러. 다시 얘기해서 실제 값에서 예측 값을 뺀 값들을 최소화하는, 이게 회귀의 목적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서포트 벡터들을 찾을 때 가능한 한 이 마진 안에 가능한 한 많은 샘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마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진 안에 가능한 한 많은 샘플들이 들어있는, 그러니까 회귀랑은 반대죠. 회귀는 마진 안에 가능한 한 샘플들이 없는 거예요. 마진 바깥쪽에 샘플들이 있고, 마진 바깥쪽에 샘플들이 있으면 여기에 가능한 한 적어야 이거를 완벽하게 분리해내는 그런 모델이 되는 거잖아요. 반대로 회귀는 마진 안에 가능한 한 많은 샘플들이 존재할 수 있도록 그런 서포트 벡터들을 찾는 거예요. 그런 서포트 벡터들을 찾아서 직선을 만들어서 두 개의 직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직선 하나, 얘가 우리의 실제로 찾는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으로 무엇을 하겠다? 모든 값들을 예측하겠다라고 하는 게 서포트 벡터 머신 리그레션입니다. 위쪽에 있는 두 개는 선형 모델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모델은 다항식이 포함된 넌리니어 비선형 모델입니다. 비선형 모델도 마찬가지예요. 비선형 모델도 서포트 벡터들, 그러니까 마진을 만들어내는, 직선이나 곡선을 마진을 만들어내는 서포트 벡터들을 찾아서 그 서포트 벡터들로 마진을 그리고, 그 마진에서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있는, 양쪽의 마진에서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있는 곡선을 찾는 거예요. 그 곡선의 방정식으로 y를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게 2차 함수 모양처럼 될 수도 있고 3차 함수 모양처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서포트 벡터를 어떻게 찾아? 이런 서포트 벡터들을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이 마진 안에 가능한 한 많은 샘플이 오도록 마진 안쪽에 가능한 한 많은 샘플들이 오도록 저런 서포트 벡터를 찾을 수만 있으면 서포트 벡터들을 이용해서 곡선을 그릴 수가 있고 그 곡선들 중간에 있는 곡선을 찾아서 그 회귀 공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서포트 벡터 머신 리그레션의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이론적인 설명은 이 정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안에 들어가는 수학적인 내용들, 실제로 얘네들을 증명하고 계산하고 이런 내용들은 많이 복잡해요. 뭐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훨씬 더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뭐 서포트 벡터라고 하는 개념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클래스를 분리해내는 마진을 만들어내는 데이터 훈련셋에 있는 샘플들이다. 그런 샘플들은 몇 개 필요 없어요. 두세 개, 서너 개의 샘플들만 있으면 마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직선, 곡선들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그 분류를 하거나 회계를 할 때 사용하는 게 서포트 벡터 머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개념적인 거 설명을 드렸고요. 파일만 하나 먼저 만들어 둘게요. 저희 구글 콜앱 파일 하나 만드시고요. 저희가 13번이죠. 머신러닝 13번 서포트 벡터 머신 하고서 파일 만들고요. 제가 그 강의 노트에서 보여드렸던 그 여러 가지 그래프들 중에서 전부 다는 아니고요. 분류 문제 그리고 회계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그래프들 그려보면서 실제로 시각화를 해보면서 그 서포트 벡터 머신에 대한 그런 개념들을 코드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